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몰락한 집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아들에게 편지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쓴 글 속에는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깊은 성찰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위한 교육에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첫째, 야박한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불효자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닦는 일은 효도와 우애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효도와 우애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학식이 고명하고 문체가 찬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흙담에다 아름답게 색칠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몸을 엄정하게 닦아 놓았다면 그가 사귀는 법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이어서 같은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친구 고르는 일에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된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있고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대개 온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이다. 너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라.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만약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고 나도 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나 조심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노력해야 한다.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남구 항공은 특별히 서로 사이 좋은 벗이었는데 두 분 모두 효자셨다. 또한 옛날 우리 할아버지와 사곡 윤정 자공께서도 아주 사이 좋은 벗이었는데 그분들도 효자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존시에 훌륭한 명성을 잃지 않고 사셨다. 나에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이 점을 반성하고 있다. 몰락한 집안으로 살아나갈 길. 첫째, 독서만이 살 길입니다. 둘째, 세상을 구했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남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독서만이 살아나갈 길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물 중에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여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기이하다고 떠들썩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파손되거나 찢어진 것을 가지고 어루만지고 다듬어 완전하게 만들어야만 그 공덕을 바야흐로 찬탄할 수 있듯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서 살려야 훌륭한 의원이라고 부르고 위태로운 성을 구해내야 이름난 장수라 일컫는다. 누대에 걸친 명문가 고관들의 자제들처럼 좋은 옷과 멋진 모자를 쓰고 다니며 집안 이름을 떨치는 것은 못난 자제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폐적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호사스런 집안 자제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총구석 수제들이 그 심오함을 넘겨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벼슬하는 집안의 자제로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도 있는데다 중년의 재난을 만난 너희들 같은 젊은이들만이 진정한 독서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그네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책만 읽는다고 해서 독서를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원이 3대를 계속해오지 않았으면 그가 주는 약을 먹지 않는 것 같이 반드시 몇 대를 내려가면서 글을 하는 집안이라야 문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내 재주가 너희들보다 조금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어려서는 방향을 알지 못하였고 나이 15에야 비로소 서울 유학을 해보았으나 이것저것 직접 그리기만 했지 얻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 20살 무렵에 처음으로 과거 공부에 전력을 기울였더니 소과에 합격하여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또다시 대과 응시 과목인 사자고, 육자고 등의 변료문에 골몰하다가 규장각으로 옮겨가서는 그 과제에 응하느라고 한갓 글귀만을 다듬는 공부에 거의 10년이나 몰두하였다. 그 뒤로 또 책을 교열하고 펴내는 일에 분주하다가 곡산부사가 되어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오로지 정신을 쏟았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는 신원조, 민명혁 두 사람의 탄핵을 받았고 이듬해 정조대왕이 승하신 비통함을 당해 서울과 시골을 바삐 오르내리다가 지난봄에 유배형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거의 하루도 오로지 독서에만 마음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신화 문장은 아무리 맑은 물로 많이 씻어낸다 해도 끝내 과거 시험 답안 같은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조금 괜찮은 것일지라도 광각체의 기운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머리털과 수염이 이미 희끗희끗하고 전기도 시들고 말았다. 이것이 다 운명이구나. 너희들 중에 학연의 재주와 기억력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듯하나 10살 때 지은 내 글을 나는 20살 적에도 짓지 못했을 것 같고 이 근래에 지은 글은 지금의 나로서도 미치지 못할 것이 덜어 있으니 그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길을 택했고 견문이 조잡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곡산에서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간 뒤 내가 과거 공부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지. 당시 주위에서 너를 아끼던 문인이나 시를 짓던 선비들은 본격적인 학문을 시킬 일이지 과거 따위나 시키고 있느냐고 모두 나를 욕심쟁이라고 나무랐고 나도 마음이 허전했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과거 공부로 인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내 생각에는 네가 이미 진사도 되고 과거에 급제할 실력은 좋게 된다고 본다. 그를 알면서도 과거 때문에 오는 제약을 벗어나는 것과 진사가 되고 급제한 사람이 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 일인가는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것이다. 너야말로 참으로 독서할 때를 만난 것이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가문이 망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처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 중 학유의 재주와 역량을 보면 큰애보다 주판 한 알쯤 부족한 듯하나 성품이 자상하고 무엇이든지 생각해보는 사고력이 있으니 진정으로 열심히 책 읽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 어찌 형을 따를 수 없다고 하겠느냐. 근자의 둘째의 글을 보니 조금 나아졌기에 내가 알 수 있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학문의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할 수 없으며 학문의 뜻을 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근본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오직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가 그것이다. 먼저 반드시 효제를 힘써 실천함으로써 근본을 확립해야 하고 근본이 확립되고 나면 학문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고 넉넉해진다. 학문이 이미 몸에 배어들고 넉넉해지면 특별히 순서에 따른 독서의 단계를 강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또한 나는 천지간에 의지할 것 없이 외롭게 서 있는지라 마음 붙여 살아갈 곳으로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 문득 한 구절이나 한 편 정도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났을 때 다만 혼자서 읊조리거나 감상하다가 이윽고 생각하길 이 세상에서는 오직 너희들에게나 보여줄 수 있겠다 여기는데 너희들 생각은 독서에서 이미 연나라나 월나라처럼 멀리 떨어져 나가서 문자를 쓸 데 없는 물건 보듯 하는구나. 손살 같은 세월의 몇 년이 지나면 나이 들어 신체가 장대해지고 수염만 텁수룩해질 텐데 갑자기 얼굴을 대면한다 해도 밉상스러워지기만 하지 아버지의 책을 읽으려고나 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천하의 불효자였던 한나라의 족괄은 아버지의 글을 잘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진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참말로 독서를 하고자 않는다면 내 저서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내 저서가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마음의 눈을 닫고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거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인즉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 세상을 구했던 책을 읽어라. 내가 앞서 누누이 말했듯이 깨끗하고 이름 있는 집안은 비록 독서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저절로 존중받을 수 있으나 폐족이 되어 세련된 교양이 없으면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얕잡아보는 것도 서글픈 일일진데 하물며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있으니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다. 너희들이 끝끝내 배우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포기해 버린다면 내가 해놓은 저술과 간추려 놓은 것들을 앞으로 누가 모아서 책을 엮고 교정을 하며 정리하겠느냐. 이 일을 못한다면 내 책들은 더 이상 전해질 수 없을 것이며 내 책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단지 사헌부의 계문과 오감만 믿고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겠느냐. 아무쪼록 너희들은 이런 점들까지 생각해 다시 분발하여 공부해서 내가 이어온 신락같이 된 우리 집안의 그라는 전통을 너희들이 더욱 키우고 번창하게 해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은 물론 아무리 대대로 벼슬 높은 집안이라도 우리 집안에 깨끗하고 귀한 것과 감히 견줄 수 없을 것이니 무엇이 괴롭다고 이런 일을 벌이고 도모하지 않느냐. 요즘 한두 젊은이들이 원명 때의 경조부박한 망령된 사람들이 가난과 괴로움을 극한적으로 표현한 말들을 모방해 절구나 단유를 만들어 당대의 문장인 것처럼 자부하며 거만하게 남의 글이나 욕하고 고전적인 글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쌍하기 짝이 없다. 반드시 처음에는 경학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다진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볼 뿐 아니라 또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실학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도와주라. 너희들은 편지에서 항상 버릇처럼 말하기를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긍휼히 여겨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하였고 더러는 험난한 물길 같다느니 꼬불꼬불 길고 긴 험악한 길을 살아간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말투니 큰 병통이다. 전에 내가 벼슬하고 있을 때에는 조금 근심할 일이나 질병의 고통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게 마련이어서 날마다 어떠시냐는 안부를 전해오고 안아서 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약을 먹여주고 양식까지 데워주는 사람도 있어서 이런 일에 익숙해진 너희들이라 항상 은혜를 베풀어줄 사람이나 바라고 있으니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 없었다. 더구나 우리 일가 친척은 서울과 시골에 뿔뿔이 흩어져 은종을 입을 수도 없었다. 지금 와서 공박하지 않는 것만도 두터운 은혜일 텐데 어떻게 돌봐주고 도와주는 일까지 바라겠느냐. 오늘날 이처럼 집안이 패잔하긴 했지만 다른 일가들에 비하면 오히려 부자라 할 수도 있겠다. 다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줄 힘이 없을 뿐이다.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하지도 않고 또 남을 돌볼 힘은 없으니 바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처지가 아니겠느냐. 모든 일이란 안방 아낙네들로부터 일어나니 유심히 살펴서 조치하고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 날 밥을 끓이지 못하고 있는 집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대라도 퍼다가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눈이 쌓여 추워 쓰러져 있는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주어 따뜻하게 해주고 병들어 약을 먹어야 할 사람들에게 한 푼의 돈이라도 쪼개서 약을 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이 쌓여 추워 쓰러져 있는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주어 따뜻하게 해주고
병들어 약을 먹어야 할 사람들에게 한 푼의 돈이라도 쪼개서 약을 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 무릎 꿇고 모시어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집에 가서는 얼굴빛을 달리하고 깜짝 놀란 눈빛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잘 처리할 방법을 함께 의논해야 하는 것인데, 잘들 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이런 몇 가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집에서 너희들이 위급할 때 깜짝 놀라 허겁지겁 쫓아올 것이며, 너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달려올 것을 바라겠느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닌 그 오기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평상시 일이 없을 때라도 항상 공손하고 화목하며 삼가고 자기 마음을 다하여 다른 일가들의 환심을 얻는 일에 힘쓸 것이지,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뒷날 너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말 것이고, 바로 미루어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마침 도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도와줄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뿐, 가벼운 농담 일망정 나는 전번에 이리저리 해주었는데 저들은 이렇구나 하는 소리를 입 밖에 내뱉지 말아야 된다. 만약 이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과 덕이 하루아침에 제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거짓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구용이나 일가 친척 중에 더러 흠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숨기겠는가마는 거짓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 삼형제분과 진천공 형제분, 해자공 형제분, 직상공 형제분 등이 한때 종중에 명망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다 탈로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보아왔는데, 비록 고관 대작들이라도 그가 한 말을 공평하게 검토해보면 10마디 말 중 7마디가 거짓말이더구나. 서울거리에서 자라난 너희들은 어렸을 때 말씨가 잘못 물든 게 없나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거짓말을 안 하도록 온 힘을 다 써라. 편지 글줄에서 한 자라도 평소 주고받는 말 중에 한마디라도 사실 아닌 것이 없도록 단단히 반성해야만 위로 조상들의 모범을 본받는 길이 될 것이다. 그분들을 본받으면 입에 비루하고 어긋나는 말이나 얍사한 시정에 말투를 담지 않게 될 것이니, 이는 우리 집안 사람으로 시골에 사는 사람도 다 그러했고 심지어 어린애들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소천 용인 법천의 일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멀리 황해도나 영남지방 일가들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유독 서울 물먹은 사람들만 더러 나쁜 습성이 들었으니 너희들은 힘써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멀지 않아 좋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집안은 폐족이 되었고 여러 일가들도 갈수록 더욱 쇠약해가고 있다. 옛날 우러러볼 만한 풍류나 문장들이 근자에 와서 삭막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본래 우리 집안이 이렇구나 생각하고 선조들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틀림없이 하지 않겠지. 그러나 끝을 보면 그 근본을 헤아릴 수 있고, 흐르는 물을 건너다 보면 수원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 있으니, 우리 집안이 참으로 어떤 집안이었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너희가 힘을 합쳐 30년 전의 옛 모습을 만회해낼 수 있다면 너희야말로 참으로 효자가 되는 것이고 어여쁜 자손이라 할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 정씨 가문을 일컬어 야박한 풍속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모나 누나, 누이 중 이미 시집간 사람은 남편 집안에서 인도하여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 것이다. 또 내외종 자매인 경우에는 남편 집안에서 인도에 와도 만나주지 않는데, 이는 얼핏 보면 야박한 것 같지만 이런 법도는 지킬 만한 것이니, 예부터 전해오던 것을 수월하게 고쳐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그러나 아버지 쪽으로는 무복지친이라도 설날에는 그 부녀자들까지도 세배 드리는 것은 후한 풍속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집안에 화기가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일가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하고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며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안부만 묻고 나서는 말도 않고 웃지도 아니하고 무뚝뚝하게 대하여 손님을 어색하게 만들어 손님이 일어나 가겠다고 하면 만류도 하지 않고 보내면서도 마루에도 내려서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이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며 필경 평생의 복을 망쳐버리는 일이 될 것이니 부디 깊이 조심하도록 해라. 힘써야 할 3가지 일이 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것. 둘째, 말하는 것. 셋째, 얼굴빛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학문 가운데서 예전과는 달리 오로지 방관이라 이름 붙이고서 외모를 단정히 하여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을 허식이라고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약 삭바르며 방탕하게 그리고 마음을 풀어놓고 살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학문 풍조를 듣고 제 세상 만난 듯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결국은 처신하는 예절에 있어 제멋대로 해버리고 만다. 나도 전에 이런 풍조에 물들어 늙어서도 몸의 예절이 익지 않아 비록 후회하여 고치고자 해도 어려우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대접 때 너희들에게서는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고 앉으며 단정장중하고 엄숙한 얼굴빛을 가꾸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내 습관이 한 번 더 심해져 너희들 꼴이 된 것이리라. 이 점은 성인들이 먼저 외모부터 단정히 해야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탓이다.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3가지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3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 고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계약,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 3가지로서 서재의 이름으로 삼고 싶었다. 다시 말하면 이 3가지는 난폭하고 거만한 것을 멀리하고 어긋난 것을 멀리하고 미더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니라. 이제 너희의 덕성의 발전을 소원하여 삼사제라는 것을 선물하니 당어로 삼고 삼사제기를 지어 다음 오는 편에 붙여 보내라. 나도 또한 너희를 위해 길을 하나 짓겠다. 또 너희들이 하나 할 일은 이 3가지에 대한 잠언을 짓되 삼사잠이라 이름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정부자의 사물잠의 아름다운 뜻을 계승하는 일이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이 될 것이다. 독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모르는 글은 고찰하고 연구한다. 셋째, 모르는 것을 찾아본다. 넷째, 밑바닥까지 알아내야 한다. 내가 10살 전에는 파리하여 자주 잔병을 앓더니만 요즘 들으니 힘줄과 뼈마디가 굳세고 씩씩하며 정신력도 거친 일과 고달픈 일 등을 견딜 만하다니 제일 기쁜 일이구나. 물은 남자가 독서하고 행실을 닦으며 집안일을 보살필 때는 응당 거기에 전념해야 하는데 정신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정신력이 있어야만 근면하고 민첩할 수 있고 지혜도 생길 수 있고 업적도 세울 수 있다. 진정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똑바로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무척 많은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읽은 책의 의리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깊이 명심해라. 예컨대 자객전 읽을 때 기조취도라는 구조를 만나 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생은 이별할 때 지내는 제사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사에다 곡조라는 글자를 쓰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고 선생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집에 돌아와 자서에서 조라는 글자의 본뜻을 찾아보고 자서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책을 들추어 그 글자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고찰해보고 그 근본된 뜻만 아니라 지역적인 뜻도 뽑아두고서 통전이나 통지, 통고 등의 책에서 조제의 예를 모아 책을 만들면 없어지지 않을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에는 한 가지도 모르고 지냈던 내가 이때부터는 그 내력까지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 비록 홍유라도 조제에 대해서는 너와 경쟁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 주자의 경물 공부를 크게 즐기지 않겠느냐. 오늘 한 가지 물건에 대하여 이치를 캐고 내일 또 한 가지 물건에 대하여 이치를 캐는 사람들도 이렇게 착수를 했다. 격이라는 뜻은 가장 밑까지 완전히 다 알아낸다는 뜻이니 밑바닥까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려사는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거기에서 가려 뽑을 방법은 너의 형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었으니 내 형에게 자세하게 배우라. 아무튼 이번 여름 동안에 너희 형제가 정신을 집중하고 힘을 기울여 고려사에서 가려 뽑는 일을 끝마치기 바란다. 초소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자기의 뜻을 정해 만들 책의 규모와 편목을 세운 뒤에 남의 책에서 간추려내야 맥락이 묘미가 있게 된다. 만약 그 규모와 목차 외에도 꼭 뽑아야 할 곳이 있을 때는 별도로 책을 만들어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 넣어야만 힘을 얻을 곳이 있게 된다. 고기 그물을 쳐놓으면 기록이란 놈도 걸리게 마련인데 어찌 버리겠느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으니 이러고도 내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운명일 뿐이다. 보내준 편지 자세히 보았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단계의 큰 등급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으며,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 해를 보는 경우이다. 이제 너는 내가 필천 홍의호에게 편지를 해서 항복을 빌고 또 강준음과 이기경에게 꼬리치며 동정을 받도록 애걸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세 번째 등급을 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명약관화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짓을 해야겠느냐. 조장령의 대계는 내게 불행한 것이었다. 하루 사이에 나에 대한 계는 정지시켜버리고 그들의 죄를 밝혔다. 이 일로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일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역시 고준옥이 받아들일 뿐이지 애걸한다고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강준음이 작년에 나의 일로 올린 상서는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쏘아버린 화살인지라 지금부터는 죽는 날까지 입을 다물지 않고 나에 대해 계속 욕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애걸한다고 해서 그가 나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태도를 취하겠는가. 이기경 역시 강준음과 한통속인데 그가 강준음을 배반하고 나에게 너그럽게 대할 리가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애걸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강준음 이기경이 다시 뜻을 얻어 요직을 차지한다면 반드시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죽이려 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오직 고준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해배의 관문을 막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절조를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 비록 내가 절조를 지키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세 번째 등급도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는 것만은 면하려는 것이다. 만일 내가 애걸한다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웃으며 말할 것이다. 저 작자는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다. 지금은 애처로운 소리로 우리를 속이지만 다시 올라오게 되면 해치려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우리를 반드시 멸족시킬 것이니 두려운지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풀어주어야 한다고 빈말을 하고 뒷구멍으로는 빗장을 걸어 위기에 처하면 돌멩이라도 던질 것이니 바야흐로 나는 독수리에게 잡힌 새꼴이 되어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꼭두각시가 아닌데 너는 나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그들의 장단에 춤추게 하려느냐. 필천 홍여와 나는 원래
털끝만큼의 원한도 없는 사이인데 갑인년 이후로 까닭없이 허물을 내 몸에 뒤집어 씌우더니 을묘년 봄에 이르러 원태가 스스로 잘못이게 하였음을 알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자. 지난날의 구설수는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거치듯 죄다 씻어버렸다. 하지만 신유년일의 편지 한 장 왕래가 없었으니 그 사람이 먼저 편지를 보내야 옳겠느냐? 내가 먼저 해야 옳겠느냐? 그 사람은 내게 안부 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오히려 나보고 편지가 없고 허물하니 이는 그 기세를 세워 나를 지렁이처럼 업신여기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누가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고개를 조아려 그 사람 하는 소리에만 예의하면서 지나왔으니 너 또한 부귀영화에 현혹되어 부형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 같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그는 나를 패적의 더러운 사이라 해서 먼저 편지를 보내지 않는데 내가 이제 머리를 치켜 올리고 얼굴을 우러르며 먼저 간청하는 편지를 내야 한다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내가 귀향이 풀려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하는 일은 참으로 큰일은 큰일이나 죽고 사는 일에 비하면 극히 작다란 일이다. 사람이란 때로 물고기를 버리고 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만 귀향이 풀려 집에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는 작다란 일에 잽싸게 다른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며 애걸하고 산다면 만약 나라에 외침이 있어 난리가 터질 때 임금을 배반하고 적군에 투항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내가 살아서 고향 땅을 밟는 것도 운명이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것도 운명일 것이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천명만을 기다리는 것 또한 이치에 합당하지 않지만 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으니 이러고도 내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운명일 뿐이다. 강씨 집안의 그 사람이 어찌 나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마음을 크게 먹고 걱정 말고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지니 다시는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 거라.